자, 계속해서 이제 금융정책, 조세정책. 사실 이 금융정책은 금융론 파트에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최근 문제에서 정책론이랑 같이 엮어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 먼저, LTV, DTI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LTV, DTI 문제는 금융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계산 문제 형태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출제가 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규제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앞에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대출을 좀 늘려라, 대출을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이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제3자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규제, 규제라든가 지금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다 간접적 개입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LTV라고 해서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LTV란 말을 더 많이 써요. 하여튼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액을 정부에서 정해주는 비율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억짜리 매물이 있다, 물건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LTV가 50%다라고 단순화시키면은 다른 요건이 없다고 쳤을 때 이때는 5억까지 대출해줘도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LTV가 자 40%가 됐다라고 한번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LTV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상승시키게 되면은 대출 한도액은 늘어나게 될 테고요. LTV를 하락시키게 되면은 대출 한도액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과열되게 되면 LTV를요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액을 줄이게 될 테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돼 있으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된다? 대부 비율 LTV를 상승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돈줄을 열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I라고 해서 자 사람의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연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지는 것을 DT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는 것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차입자 우리가 이제 은행을 대출을 받는 분을 차입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차입자가 대출받는 한도를 정해주는 거. 아까 우리가 LTV라고 하는 것을 상승시키면 대출 한도가 늘어간다. LTV를 하락시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그럼 똑같아. DTI라고 하는 것이 자 소득은 5천만 원 똑같아. 근데 DTI를 상승시키게 되면 대출 한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DTI를 하락시키게 되면 어떻다? 대출 한도를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총부채 상환비율의 공식이 나와 있어. 연소득 분의 당해 대출 금액, 연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기타 부채, 그 사람이 기존에 냈던 연간 이자 상환액, 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의 비율. 근데 이런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한도 규제하는 개념을 DTI라고 부르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LTV DTI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이 외에도 전통적인 계산 문제 중에서 바로 LTV가 몇 프로이고 DTI가 몇 프로다라는 데이터를 주면서 자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느냐. 그때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갈 때는 DTI와 LTV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감사한 문제가 되는 것이 LTV, DTI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지는 문제에서 이제 금융정책, 금융규제에 관한 주제 이것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유형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주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조세 정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조세 정책 얘기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경제론이라는 개념과도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만 딱 떼서 공부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경제론 또 공부하시고 그때 조세 정책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는요 성격 좀 급하면 안 돼. 저도 성격 더럽게 급한 편인데 문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근데 꾸준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기본 속성을 보면
머리 좋은 분이 합격한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시게 되면 똘똘한 분 있는데 의외로 결과들이 안 좋은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붙는 분들의 기본 속성은 거의 뭐냐면 진득하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중간에 몸 아프다고 쉬고 집안에 일 있다고 쉬고, 물론 이제 이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 일도 하고 또 볼일 보고 직장 일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잡소리였고요. 자, 조세 정책에서 먼저 자, 조세 분류라는 개념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세 분류 얘기는 세법 파트에 가서 공부하면 훨씬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직 세법은 제가 강의 진행을 안 했는데 요거 이제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세법 할 때도 조금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방세, 지자체가 받는 세금과 국가에서 받는 세금 이렇게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는요,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취득세라고 하는 것, 지자체한테 내는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득세 낼 때 같이 내는 게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국세라고 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취득세 부가세는요, 취득세를 낼 때 같이 세트로 내는 세금이 지방 부가세,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의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세 정책 중에서 취득세 1세대 1주택자, 그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4%의 세율 정도를 적용하죠. 물론 이제 부가세까지 하면 더 커집니다. 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1세대 2주택 1주택 한 사에 가지고 있는 분이 집 한 채를 또 산다. 그러면 이제 8%의 취득세. 그다음에 이미 두 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 12%의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다음 법인으로 돌려서 옛날에 편법을 썼는데 법인 주택을 취득할 때 일괄적으로는 1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뭔 얘기하려고 잡소리를 하냐면은 뭐 4%, 8%, 12%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공부하면 가장 상식이 되는 내용이 될 테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보십시다. 지금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올려버리잖아요. 올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방세, 지자체 재정 수입이 현저히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제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 지방자치단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득세 세율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조금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는 시장의 어떤 판단이 있게 되면 취득세 낮출 겁니다. 이유는 지자체 재정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을 못하게 해서 돈 있는 분들 이 집을 사거든요. 이분들이 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취득세율을 올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뭐가 문제가 된다? 재정이 문제가 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오. 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지방세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가 있을 테고 국세로서는 경우에 따라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와 그 유산 세금 중에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세법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축이 되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라는 것은 지자체가 받는다고 그랬었고요. 국세는 국가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단계인데 오타가 있네.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지방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가 있게 될 텐데 지방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세로서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세법 공부하실 때 중심축이 되는 게 취득세라고 하는 거,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게 중심축이 되고 여기에 좀 사이드로 가는 게 취득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등록면허세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소득세와 관련해서 보유 단계가 될 수가 있겠구나.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의 시험 범주가
되게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개념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 정도로 뼈대를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한 3년 사이에 두 문제나 구성이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정확하셔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괄호넣기로 내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요, 기초가 탄탄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저주는 문제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조세 분류라고 해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나눠서 지방세와 국세 종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냥 쉽게 암기 안 됩니다. 암기가 된 상태는 너무나 쉬운 주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처음 하실 때는 버거워요. 한 대까지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2차 과목 부동산 세법 영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도세 증감에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경제론이라는 주제와 짬뽕이 되면서 겁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경제론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그래서 먼저 조세 증감이라고 경우 수가 조세가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크게 두 개로 대별을 봅니다. 자, 우리 시험은 대부분이 조세 증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왜? 감소는 이 반대편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해서 어찌됐든 시험엔 조세 증가가 중심축이 됩니다. 해서 자 먼저 조세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게 된다. 자 가볼까요? 지금 어떤 주택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할 때 세금이 만약에 4%인데 현재처럼 8%로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할 것이다, 안 살려고 할 것이다, 안 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요의 감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뒤에 경제를 할 때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 따른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에 비해서 가격 외인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자체가 아니라 옆에 사이드로 문제가 되는 조세 증가가 있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수요의 감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다? 바로 하락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그다음에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주제 하나 뼈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조세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보유세인 자 종부세나 재산세 수요가 조세 자체가 증가한다. 세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살 사람이 없게 되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하락하게 된다. 해서 작년부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 문제.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고 데이터 자체가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좀 작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고 뭐 오른 대로 타려고 주택을 이제 보유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열받고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때 자 거래세 보유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요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고 가격도 더 하락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 바로바로 처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어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조세 증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부하는 영역은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주제야. 자, 일단은 자, 지금 보니까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뭐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자, 요거 보기에 앞서서 제가 주로 이 파트에서 이해를 드리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담배값 인상이라고 하는 거, 담배 관련된 세금의 인상이라는 제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담배 가격이 올리기 전에
보통 기본적으로 2,500원 하던 담배를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정부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00원 인상분은 다 세금 인상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했을 때, 자 먼저 이 담배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 어떤 재화 X재화라고 하겠습니다. X재화의 가격 조세가 X재화된 조세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지금 이제 꼭 적절한 석유, 휘발유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휘발유 업자, 정유소 이런 회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대신에 자기들은 별로 올리는 것도 없는데 세금이 인상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겐 오히려 좀 손실이 발생한다. 이걸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1리터에 뭐 1,500원에 냈던 것을 800원 올렸다. 그러면 이때 소비자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요. 조세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든 공급자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시험에 나오질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 조세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한다? 세율을 올리게 되면 정부가 경제적 떼돈을 벌려고 세금을 겁나 뜯어가려고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담배값이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올렸다는 얘기죠. 세금을 올리게 되면, 자 공급자 입장에서 편의점이라 하십시다. 그래서 담배를 좀 적게 산다라고 했을 때 마진이 좀 작아지겠죠. 적게 파니까.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역시 어떻다? 순손실이 발생한, 남는 게 좀 적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담배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큰 돈을 벌 것이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것이 아니라 2만 원을 인상을 해버리는 게 더 대박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볼게요. 10배 이상 가격 올려버린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담배 끊는 분들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요자, 소비자가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00원 한 담배가 22,500원이 되게 되면 애들 고3까지 애들, 고 밑에 있는 애들은 담배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부가 다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배를 다 끊어버리면 기존에 들어왔던 조세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도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담배값은 꼭 좋은 건 아닌데 편의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2,500원에다 22,500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는 거 22,500원에 팔아봤자 자기 실제 마진이 너무 작아라고 하게 되면 담배 안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 사안을 정리하면,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자나 공급자,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정부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 어느 하나가 탄력적으로 반응해서 담배를 다 끊어버리거나 이런 사례가 벌어지게 되면, 또 담배 마진이 너무 작아서 담배를 매대에서 치워버리게 되면 정부도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 때 2,000원 하던 담배를 4,500원으로 올렸어요. 5,000원도 아니고 4,000원도 아니고 4,500원을 올렸어요. 우리 관료들이 최소한 지금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정말 신의 한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뭐냐면 흡연율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흡연율 줄어들었다가 다시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선에서 조세 증가가 있었고 그만큼 조세 증가 즉 경부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가 된다. 근데 무식하게 저 같은 사람의 관료 들어가면 아예 국민의 건강을 겁나 신경을 더 많이 쓰십시다. 14,500원 올려버리십시다. 그러면 담배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부도 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얘기 더럽게 길게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주제는 조세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정부의 세 수입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왜 그렇게 뭐라고요? 앞에 탄력적, 비탄력적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보다 세수입이 작아지게 된다. 다만 전제요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어떻다? 정부도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 나왔었고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먼저 답부터 외우고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조세 증가에 따른 효과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조세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까 뭘 하자? 자, 보유세를 인상을 하자.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금이 겁나 무거워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집을 더 이상 갖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재산세 세율을 종부세 세율을 겁나 올리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것도 이제 나름의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 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전가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과 실제 납세자가 달라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조세 전가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 집 사가지고 월세를 받고 집 장사, 방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세금이 임대인한테 50만 원 내던 시절이 있었고 정책을 바꿔서 150만 원을 세금을 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입자들한테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자, 전체가 세금이 50만 원인데 150으로 늘었어요. 근데 방 하나당, 방이 몇 개인지 계산하지 말고 방 하나당 5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걸 60만 원 또는 70만 원으로 바로 월세를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월세를 올리게 되면 이 현상을 가리켜서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임대인이지만은 실제 다 세금을 떠안게 되는 사람 누가 된다? 세입자가 되게 되죠. 이런 현상을 조세 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세 전가. 자, 그래서요. 조세 전가라고 하는 개념을 체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이제 경제론에서 공부하는 얘기인데 아까 탄력적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반응하게 되는 거. 아까 담배값 올렸을 때 2,500원에서 4,500원 올렸을 때 자, 야, 나 담배 끊을래. 더 이상 국가에 충성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탄력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담배 이미 중독에 대해서 그 담배값이 겁나 부담스러움에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사실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빼버리고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가볼까요? 지금 전체 원룸 10호가 있습니다. 월세 자 50만 원씩 곱하기 10호에서 월세를 500씩 받았어요. 그런데 월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는 자 이 사람이 10만 원 세금을 냈는데 정부에서 임대 사업자에게
자, 너 50만 원 세금 내라라고 이렇게 법을 바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이 자 10만 원 전체 500만 원 중에 10만 원 내다가 50만 원 들었으니까 야 너네들 어떻게 해라. 자 55만 원씩 세 내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랬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집 말고도 갈 집, 빈집이 겁나 많아. 그러면 자 월세를 올리는 집에는 어떻다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름하여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자 이 동네에 임대주택이 겁나 부족한 상태야. 그래서 50만 원 내다가 자 임대인이 55만 원으로 세금을 월세를 올렸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걸 우리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어떻다?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금액은 따지지 마시고요. 자,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한편 이 동네에 자 임대주택이 전체가 100호가 있는데 수요가 200호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커미션 줘가면서 이 입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5만 원씩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지금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만 원 얘기는커녕 5천 원 얘기도 못할 상태야. 지금 다시 상황을 이 동네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겁나 남아도는 상황이야. 그래서 단돈 10원을 올리면 딴 집으로 이사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자가 이때는 임대인이 어떻다?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임대주택을 갖고 예시를 했는데 매매를 갖고 볼까요? 매도인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공급자는 뭐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테고 매매에 있어서 수요자는 뭐가 된다? 바로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가지고 전제를 하게 되면 자 수요가 매수인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자 다른 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매도인이 일정한 세금을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또 안기더라도 이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니까 자 수요자는 전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동네 매물이 많아라고 했을 때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공급자가 결국은 그 세금을 다 떠안아야지 그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세 전가라는 주제까지 해서 지금 이 파트가 지금 사실 경제적 순손실 얘기도 만만치가 않고요. 조세 전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하여튼 요 정도 내용이 주된 출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실 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막 경우수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 이슈는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부담한다. 뭐를 전부 부담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하면 전부 부담할 텐데 자 비탄력적인 자가 어떻다 세금을 부담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세 전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상정을 해서 문제 지문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 키워드 비부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세금을 부담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조세 전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세 정책, 조세 증가와 관련된 쟁점 보고 계시고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동결 효과라고 하는 개념. 자, 요거는 이제 요즘엔 잘 내지 않는 좀 유치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치한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너무 많이 나왔다가 요즘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조세가 증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지금요.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상승이 이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성사돼야지 어떻다 가격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거래를 못하게 막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자, 주택 가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급상승하고 있는 시기다. 요거 주택 가격 상승을 막아내는 방법 중에 좀 무식한 방법인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거래가 성사되지 않게 되면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다? 주택 가격 자체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같은데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약간 꼼수를 써요. 정부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이 구청 직원들이 끊임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몰래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전화를 해요. 협회에 그 지부, 지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부르고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각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전화 돌립니다. 자, 지금부터 보름 동안 자 집중 단속 기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집중 단속을 하면 무슨 문제가 터지냐? 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탈탈 털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등 할 의무가 있고요. 거래계약서도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3년간 보존하고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 잘하고 있어. 근데 다 구청 직원들이 와서 어떻게 계속 확인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손님 와야 되는데 와서 문만 열면 어떻게 돼? 자, 5년 동안 거래계약서 다 가져오세요. 자, 또 3년 동안 확인 설명서 다 가져오세요. 혹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개공은 거기에 이제 협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한 5, 6년 전에 강남 지역에 이 중개사무소한테 계속 전화 돌립니다. 그래서 가게 문만 열면은 와서 별의별 걸 다 따져.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개업소 문 닫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개업소 문이 닫게 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 어떻다? 주택가격 상승을 때려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 시기에는 어찌 뭐꼭 정당한 건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양도소득세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다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바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려버리게 됩니다. 자, 당신이 지금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30% 세율을 적용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제 50%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택 거래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터질 수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게 되면은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급자가 되겠죠. 보유자, 소유자, 공급자 같은 얘기입니다. 이놈의 정권 바뀌기를 기다린다라는 취지로 자, 이것을 뒤로 미루는 동결 효과. 자, 멈춤, 얼음 땡 해갖고 다 거래를 안 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에서 수요가 10호라고 했을 때 실제 뒤로 미루다 보니까 한 2호 정도밖에 매물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다?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동결 효과. 다시 동결이라고 하는 동결 건조 스프 뭐 이런 거 있잖아. 얼려버리는 거. 딱 멈추게 하는 거. 이걸 동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동결 효과가 뭐라고요? 지금 주택 거래제사를 뒤로 미루는 현상,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고, 그러면 어떻다?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 증가 관련해서 수요 감소될 테고요. 그 다음에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바로 세금을 부담하는 현상, 이걸 조세 증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응용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만 바꿔서 수험생들이 보고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새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세 증가와 관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조세 감소 거의 구성 안 됐죠. 그래서 자, 조세가 감소한다. 세금을 이제 재산세를 낮춰준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긴즉슨 바로 가격도 어떻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지금 조세 정책 파트에서 조세 분류 파트는 사실 좀 간단한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 암기고, 대부분의 조세 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이 조세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해식 값을 만들어가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조세 정책에 관한